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내일 있을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주시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아침 나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어제 평양을 출발해서 오늘 새벽에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착은 오늘 오후쯤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사실 굉장히 꺼려하는 게 그동안의 보도 관행이었는데 출발하자마자 직후에 출발 사실을 이제 공개한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국경을 통과했다라고 조선중앙방송이 딱 대놓고 보도를 했어요. 아마 이제 그 열차가 사실은 이제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한 60km 정도로 보이거든요. 시속 60km로 그렇죠. 달리죠. 그럼 이제 그 정도 속도라면은 이제 전승절을 앞두고 오늘 저녁쯤에 아마 베이징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에 지금 6년 8개월 만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행사 자체가 크고 의미가 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동선을 신속히 노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전용 열차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은 있었는데 이게 워낙 열차가 거대해서 거의 움직이는 요새라고 불릴 정도라면서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열차 이름은 태양호고요. 방탄 기능도 있고요. 박격포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장이 두루 갖춰졌다는 의미로 네. 이동하는 요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뭐 무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업무도 가능한 여러 시설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네. 데스크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성 관련해서 송신, 수신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제 뭐 벤츠 SUV가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안은 굉장히 크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오랜 시간의 이동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위원장을 잘 이렇게 뭐랄까요 좀 모시는 북한 측 입장에서는 내부도 굉장히 호화롭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게 또 하나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어떤 전용 열차에 특별 장치를 또 마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생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타액 한 방울, 뭐 머리카락 한 올로도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쉽게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장비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대외적인 여러 회담을 하거나 이동하거나 심지어는 뭐 만찬을 하거나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의전 절차까지도 치밀하게 북한 측에서는 준비한다고 하네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만찬이나 리셉션에서 썼던 식기조차도 바로 수거해 가가지고요. 지문이라든지 남지 않게. 예, 그런 게 남지 않게까지 철저히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즉시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도 열차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정보입니다. 네. 내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베이징에서는 아주 경계가 삼엄하다고 합니다. 경비가 삼엄하겠죠? 네. 어떤가요? 지금 천안문 일대에서는 민간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이게 굉장히 큰 행사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은 행사일 텐데 언론의 통제도 지금 강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도 출입이 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취재 장비 같은 것들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검열도 하고 해서 지금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네. 아무튼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천안문 막루에는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세 정상이 함께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중러 한 자리에 선 모습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북중러 한 자리는 66년 만이라고요. 저도 사실 이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북한이나 그 중국 또는 북한과 러시아는 수시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정상도 만났어요. 근데 세 국가가 한꺼번에 모였다는 것은 뭔가 이 서방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좀 큰 것 같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2015년에 10년 전에 저 열병식, 그러니까 저 전승절 기념식에서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있었습니다. 네. 10년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죠. 네. 그때만 해도 한국과 중국이 서로 공조해서 북한에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을 압박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또 따라서 또 앞으로 또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 북중러 한 자리 66년 만인데 방금 전에 사진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김일성 주석이 나와 있었는데 바로 옆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1959년 10월 1일이더라고요. 네. 북중러가 한 자리에 모였던 게 그때 신중국 건국 10주년 맞이 열병식 행사였는데 벌써 뭐 역사 쪽에서 봐야 되는 인물들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네. 마오쩌둥, 김일성, 그리고 당시 후르쇼프 공산당 소련, 공산당 서기장. 당시 이제 주요 공산권의 이제 주요 지도자들이 딱 모인 자리였는데 지금 66년 뭐 나이로 치면 환갑이 지난 역사가 이제 돌고 나니까 다시 신냉전의 어떤 상징이 다시 이제 부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편성되고 있는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제는 이번 이 열병식이 상징이면서 또 새 시대를 알리는 어떤 여명 같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지정학적, 경제적 각국 간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병식에는 중국의 최신 무기들이 또 공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미국까지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무기도 나온다고 해서 좀 관심이 주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승절이라는 것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때 열병식에서는 그 나라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열병식을 통해서 신무기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뭐 신형 탱크, 뭐 전투기 같은 4세대 장비, 그다음에 뭐 육해공에서 쓰이는 무인 스마트 장비, 뭐 사이버 뭐 전자전 이런 신식 어떤 전력을 공개한다라고 이미 공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극초음속 미사일로에서부터 또는 뭐 기뢰로 적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무인 담수정도 이렇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지금 그 서방에서 특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그러니까 경제적 압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국방력으로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와중에 어제 상하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동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 맞서서 SCO라는 상하이 협력 기구를 만든다고 하고 또 SCO 개발 은행도 만든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안보적, 군사적,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이제 딱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또 다른 회담이 사실 열리고 있어요. 네. SCO라고 해서 이제 상하이 협력 기구인데요. 사실상 중국이 주도해서 미국의 대척점이 있는 나라들을 모으겠다라는 국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도 러시아 등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현재 표명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행동 플랜까지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국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 그리고 냉전적 사고 방식을 탈피하자. 진영 대결과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된다라면서 괴롭히는 행동에 반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국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죠. 네. 그러면서 SCO 개발은행까지도 조속히 건설하자. 그래서 사실은 미국 편에 들지 않더라도 이 SCO 개발은행을 통해서 우리 편으로 들어오면 국제적 원조도 가능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네. 국가 구제 금융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적인 베네핏을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미국에 딸려가지 않아도 이쪽도 안전판이 있다. 쉽게 말하면 뭐 그 큰 회사들끼리의 자조협동 기금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또 인도, 중국, 러시아 정도에 못 미치는 나라들도 이쪽에 편에 선다면 충분히 원조까지 가능한 국제기구가 탄생한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경제적 의미에서의 탈미, 반미의 어떤 그 정책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전승절 열병식을 어쩌면 반미 연대 세력의 결속의 장으로 좀 활용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SOC 회원국 기존에 그러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방이었던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이란을 협력국으로 회원국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까지 포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근데 글로벌 사우스는 보통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유럽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국제 기구를 만들었다. 앞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회원국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는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3일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도 맡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미일 북중러 간 이 대결 구도에 현재 국제 정서에서 어떤 신냉전 구도가 고착되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실용적 외교적 해법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중국 전승절 이 열병식은 저희 프레스룸 방송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